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강펀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1일 우리가 안동에서 생방송 하려다가 우리 고성훈 TV 시청자 그리고 지금 KNL 강용석 TV도 동시에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두 방송에 또 우리 전체 자유파 국민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뱀띠 새해인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울한 소식들이 어제부터 좀 들려왔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 새해에 이런 지금이 최악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이제부터 새벽이 밝아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침이 밝기 전에가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이 그런 순간이죠.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인데 모든 게 이제 끝난 게 아니야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인데 그러나 또 오늘 아침 여러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희망이 샘솟더라고요. 아침에 특히 천지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을 텐데 사실은 어제 나왔던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인가요? 뭐 어디서 한 뉴스인데 38%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서 그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걸 그 해당 여론사가 공개를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발표했다가 오후에 없어져서 이거 뭔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천지일보 조사는 거의 비슷한 조사, 여론조사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 사실 뭐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건 팽팽해졌다는 건데 올해 들어서 윤 대통령이나 국힘 지지율이 그렇게 민주당하고 팽팽했던 특히 작년에요. 작년 그 하반기에는 팽팽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일방적으로 한 10%쯤 밀렸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그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그렇죠. 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일보에서 한 여론조사는 15% 차이가 난 게 있어서 두 개 조사 보니까 방법이 이건 전화 여론조사고 이 붙은 건 ARS 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좀 그런 정도 차이는 있는데 뭐가 더 맞느냐는 사실 그때 달라서. 근데 지금 천지일보 조사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 조사고. 조원 CNI는 이제 당 지지율 조사인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잘 나오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아예 조사를 안 한다고 지금 대표적인 여론조사 리얼미터 갤럽은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좋게 나오면 안 하는 것도 사실 또 명분이 없어요. 사실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발표를 안 하는 거겠죠. 조사를 안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사실은 동방상승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지지율까지 끌어올린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동훈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당하고 대통령하고 목소리가 이제 같아졌잖아요. 그동안은 완전히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한동훈의 그 따까리들 그 뭐 신지호나 뭐 이현종이나 뭐 김종혁이나 뭐 박상수나 이런 친구들이 방송 나가가지고 민주당보다도 더 세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메시지 자체가 헷갈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목소리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당하고 대통령이 같은 입장이구나라는 거를 요 며칠 새에 확인을 하는 거죠. 특히나 어제 최상목의 이 임명에 대해서도 당과 대통령실이 동일한 목소리를 이 월권이다.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걸 했다. 이런 목소리가 바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은 뭐 이 혼돈을 줬다가 그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제는 좀 정리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또는 뭐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누가 맘대로 저렇게 황당한 처지에 두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20, 30대에서 민주당과 그 국힘 여론 지지율이 거의 동등하게 나와요.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 차이 정도로 나오고 네. 40~50대에서 민주당이 높고 60~70대에서 국힘이 높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겠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그 40%로 진입을 한다. 네. 그게 헌법재판관들의 그 재판 그 심리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제가 볼 때 뭐 100% 준다고 보는데요. 아하, 예. 네.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인용하겠다는 사람들의 심정은 안 변할 거고요. 네. 지금 기각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지금 문제인데 네. 12월 15일 같은 분위기에서는 6대0이었어요. 네. 그때는 저 반대하는 분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분위기였는데 한 12월 20일부터 한 명이 6인 체제로는 결론을 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6인 이분은 이제 나중에 6인으로 결론을 내면 기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 명분은 6인으로 아예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명분을 계속 내세우니까 열흘간 공전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까지도 사실 결론을 못 내고 있었는데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뭐 8인 체제가 되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지죠. 박근혜 대통령도 8인 체제하에서 탄핵이 됐으니까. 네. 그때 또 8대0이었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놓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3명은 기각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8명 체제하에서 5대3이 될 거다. 3명이 반대하면 기각. 네, 기각이 되니까 그 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적어도 그 3명은 그 보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8대0이었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8대0이었다. 9대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서로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됐을 때 그거에 반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그게 이제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그랬던 건데 네. 지금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가면 이 기각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기각을 썼을 때도 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국민 여론이 40%가 넘는데 자기가 그 40%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각을 하는 거고. 그렇지.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용이 되는 건데 지금 뭐 한 명 한 명 임명했기 때문에 4대2의 분위기에서 4.5대 1.5 뭐 4대2 뭐 일단 뭐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어도 이제 기각에 좀 가깝게 가지 않겠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뭐 누군지 뭐 뻔하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그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데 뭐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어가면 그런 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각이다. 이게 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기각이에요. 지금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무슨 중대 위법 위헌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이미 한번 논의를 했다는 건데 특히 그 국무회의에 부서하지 않은 걸 가지고 논의를 한번 했다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란죄에 해당해야 돼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수많은 사유가 있었지만 결국 핵심 사유는 뇌물이었거든요. 뇌물은 뭐 이 공직에 대한 뭐 뭐 공직의 그 적합성 여부에 논란이 되는 거니까 뇌물이 얼마가 됐던 간에 뇌물죄가 인정이 돼 버리면 탄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결국 형사 재판을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의 어떤 중한 범죄에 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추 사유 자체가 내란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걸 인용한다? 그게 쉽지 않죠. 오히려. 인용하는 쪽에서 쉽지 않죠. 그러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건 오히려 논리적으로 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만 받쳐주면 제가 볼 때 3명 지금 국힘이 추천한 조한창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그리고 김복형 이렇게 3분이 충분히 기각 쪽으로 자신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하도 최상목부터 어긋나 버리는 바람에 저도 좀 어제 너무 당황했었는데 이건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상승하고
40%대까지 빨리 진입을 시키고 네. 그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헌법재판관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네. 밑에 연구관이니 뭐 보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부의 지금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걸 보고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몇 명 나왔습니다. 네. 저 좌파 집회는 몇 명 나왔습니다. 이런 거 다 보고하죠. 네. 아니, 그럼요. 예. 당연히 그런 얘기를 늘 하는 거죠. 늘. 음. 이제 그 헌법 재판관들끼리 8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는 드문 경우고 오히려. 예. 예.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고 헌법 재판관마다 자기 자기 팀이 있죠. 자기 팀하고 밥도 먹고 자기 팀하고 주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헌법 그 보통 이제 대법원에는 이제 대법원에 있는 재판관들은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라고 하죠. 네. 그 재판 연구관들은 이제 뭐 부장판사 이하 뭐 대충 그 고법 판사 이상 정도 급들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은 다 판사지만 헌법재판소와 헌법연구관들은 판사가 아닌 분들이 꽤 들어 있어요. 예. 그냥 헌법학자들 예. 또는 뭐 클럭들도 그러니까 그 인턴이라고 해야 될지 뭐 클럭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헌법 그 공부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뭐 이런 사람들도 꽤 들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시중 여론을 전달하는데 오히려 판사들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들이 특히나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 없이 시킬 수 있거든요. 좀 여론조사 같은 걸 좀 한번 확인해 봐라라든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뭐 광화문에는 어떤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체크하죠. 네, 지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 네. 또 우리 자유파가 광화문 집회에서 좌파를 압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냥 이게 헌재 앞에 모여서 헌법재판관 욱박 지르듯이 하는 그 용도가 아니고 네. 우리 탄핵을 저지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파 국민들이 이렇게 그 세가 강하다. 네. 이게 국민 다수의 의견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늘어나는 게. 네, 예.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네, 이게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 당시 좌파들이 네, 좌파들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때 뭐 다들 당황하셨겠지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그때가 정확히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보면은 집회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규모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집회에 많이 나오나 하는 정도로 느낄 정도로 진짜 그 속도가 빠르고 많아져서 가지고 이게 1월, 2월, 3월, 4월 어차피 4월에 결정하거든요. 4월 10일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8일이 뭐 시한처럼 돼 있기 때문에 4월 10일 가까이가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0일입니다. 100일. 이 100일간 적어도 한 10몇 번 정도의 주말 집회가 있을 텐데 이 주말 집회에서 좌파들이 이제 앞으로 주말 집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세가 쪼그라들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하더라도 광화문에서 비교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데서 할 텐데 그 좌파 집회의 세보다 10배 이상, 20배 이상 이런 규모를 보여주면 이 함부로 탄핵을 인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재도 형사재판에 이제 형사소추에 이제 준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모든 재판은 법정에서 그 공판 중심주의로 다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리의 변론에 참석해서 직접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것이 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변론하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그래서 직접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뭐 지금 심리를 최소한 20여 회 이상 하게 될 텐데 뭐 20회, 30회 가까이 하게 될 텐데 윤 대통령이 꼬박꼬박 뭐 매번 나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10번 정도 비추면 적어도 이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 전부 심리에 참여해서 대면하게 될 텐데 대면할 때의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나오시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참석하겠다고 하는 게 그 재판의 어떤 그 미묘한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죠. 네. 오히려 윤 대통령이 변론을 지금 세 분은 이 국민 여론에 받쳐주면 세 분은 탄핵을 기각하는 쪽으로 쓸 가능성이 높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럼 나머지 5분은 5분 중에서 이제 3사람은 확실히 저쪽이에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확실히 저쪽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 그러니까 김형두와 또 한 명이 이름이 제가 안 나요. 그 2명은 그동안은 이제 중도 보수로 불려왔어요. 그 다른 헌재 사건에서 그래서 그동안 4대2다. 이렇게 6명 중에 4대2라고 얘기했던 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2분이 정통법관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뭐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법리적으로 판결하면 중도 보수로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 사안에 있어서는 이 둘도 탄핵 인용 쪽에 가 있다라고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 2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법리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주어진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갈 때보다는 8명이 됐으니까 확실히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어려워진 건 확실하죠. 그러나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네. 여전히 해볼 만하다. 네. 그 말씀이시죠? 그런 생각을 하고 최상목이 꾀를 낸 거죠. 꾀를. 그야말로 여야 모두 어떻게 말할 수 없을 그런 소위 말하는 공무원식 꼼수를 내놓은 건데 근데 지금 뭐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탄핵을 할 수는 없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욕만 먹는 거죠. 뭐. 국무회의 자체에서도 발표를 해놓고 국무회의를 하니까 국무회의 안에서도 뭐 관료들이 엄청 반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냐 했더니 자기가 뭐 얼건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뭐 정 그러시면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건데 뭐 어떻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나 아직 포기할 필요는 없다. 네. 해볼 만하다. 40역까지 임명했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40역은 임명을 안 했는데 지금 그 최상목도 임명을 안 했다는 건 이제 앞으로 4월 18일까지는 임명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공수처가 뭐 오늘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다라고 또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어떻게 그 상황 보세요? 공수처가 아니라 언플처인 것 같아요.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언론 플레이만 냅다 해야 되는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과연 제가 볼 때 이거 영장 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영장을 집행을 해본 적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한 번도 뭐 해본 적 없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공수처 차원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 공수처가 구속시켰던 사람이 지금 딱 한 명인데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인데 거기도 경찰이 불러다가 경찰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영장을 쳐서 영장을 발부받은 거지. 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기관에서 혹시 이자들은 영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마 체포영장이라는 건 처음 받았을 겁니다. 구속영장은 받은 적이 있는데 구속영장은 이제 한 번 받았죠.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은 몇 번 받은 적이 있지만 체포영장이라는 건 처음 받았을 텐데 체포영장을 도대체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방법이 묘연한 데다가 과연 경찰이 어느 선까지 협조를 해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지금 경찰은 뭐 수뇌부가 지금 다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래요. 지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끌고 있긴 하지만 우종수도 검찰에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혐의가 지금 인정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과연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줄 거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일단 지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관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걸 통과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경호처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공수처가 지금 말도 안 되게 경호처법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압수수색 때는 모르지만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의 그 압수수색 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자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압수수색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와대가 계속 압수수색을 막혔었죠. 대통령실도 막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제출해서 자료 좀 챙겨서 받아오는 걸로 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체포하러 들어가는데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엄포를 했어요.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경호처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한 인물을 경호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호구역이라는 걸 딱 지정해가지고 이 경호구역 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거든요. 그 예전엔 청와대 전체가 경호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로 나눠져 있어서 오히려 경호하기 힘들다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관저는 당연히 경호구역이에요. 경호원들은 대통령 경호처에 속한 경호 이 인력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아니라 이 경호구역을 경호하는 겁니다. 그래. 이 경호구역 내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섣불리 들어오려고 하면 뭐 무기도 사용 가능하고 경호처법에 따르면 그리고 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뭐 몇 가지 해가지고 하는데 또 뭐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뭐 몇 가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상당히 폭넓게 돼 있어가지고 이 경호처 요원을 공격하거나 경호처 요원에 접근하거나 하면 발포해도 제가 볼 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경호처법이 강력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뚫겠다는 건지 체포영장 하나 들고 그거를 뚫어보겠다?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동대원들이 거기를 들어간다? 기동대원들이 뭐 미쳤다고 경호처 요원들하고 충돌을 합니까? 충돌할 이유가 없죠. 네. 이게 체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수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수색은 못하는데 어떻게 체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색을 하려면 그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색 공간에 들어가는 거 자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영장 들고 한번 갔다가 이 밖에서 군중들한테 이제 이건 하겠죠. 이제 그 핸드마이크로 네, 뭐 공무집행 방해다 뭐 어쩌고 몇 번 떠들다가 집행 들어가려고 생각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일주일만 지키면 체포영장 다시 서부지법에서 내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뭐 그래요?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오늘 이 공수처 영장 쇼핑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거 형사사법체제의 붕괴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아무데나 청구할 수 있다? 판사 골라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사법체제 붕괴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어떤 판사가 할지 모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판사 배당을 법원장이 안 하고 컴퓨터로 돌리는 겁니다. 그걸 만일에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판사가 이 사건 꼭 유죄 주고 싶으면 믿을 만한 판사한테 딱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돌리는 건데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영장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하루 법원마다 이제 2명 내지 3명씩 있는데 2명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짜를 보고 골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중앙지법에 하도록 돼 있는데 서부지법에다가 갖다 낸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 판사도 누가 봐도 이순영을 노렸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 오동훈이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자기가 볼 때 서부지법에 이순영한테 가면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보낸 거죠. 아니 이 기소할 곳의 전제로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서부지법에서는 기소를 못해요. 서부지법에다가는. 네, 공수처는 직접 기소권도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내야 되고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면 중앙지법으로 기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데 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는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뭐 핑계를 무슨 뭐 거주지가 네, 대통령 관저다 그러는데 대통령 관저 자, 근데 그래서 이것들이
1월 6일까지로 일주일짜리 영장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네. 지나면 다시 연장하면 된다고 또 언론 프레를 하는데 네. 그게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이죠. 네, 그걸 서부지법에서 다시 받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그럼 다시 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지법의 그 남천규 영장 담당 이번에 이제 김용현이나 여기 구속 영장 발부한 판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직권남용죄를 걸어가지고 내란죄로 가는 거 요거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글쎄요. 그걸 알고 서부지법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중앙지법으로 가져가면 그 판사들도 짜증 나겠네. 네, 그러면 이제 아니 이것들이 정말 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뭐 법원이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데 법원이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이순영 부장판사가 인정한 거죠. 지금 법원 전체의 견해는 지금 검찰이랑 공수처가 수사권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먼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이 공수처가 대통령 영장 체포영장을 받았으니까 그게 네. 불법, 우리는 불법이라고 보지만 네. 받았으니까 이걸 집행도 안 하면 또 안 되잖아.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한두 번 시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쇼잉할 거라고 안 이제 되면 못 하는 거죠, 뭐. 한두 번은 쇼잉을 할 거다 이거죠. 네, 실제로 못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체포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 정도 가지고 저런 난리를 보통 안 치고요. 구속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도 집행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뭐 이인재 예전에 하나가 뭐 이런 분들 그 지지자들 한 200명이 막아섰고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사들 이런 데는 그 못 들어갔어요. 뭐 막으면 못 들어가요. 기자들이 막는데. 네, 막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맙니다. 그게 왜 그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노총이 나섰어요. 네. 민노총의 양경수라는 자가 3일까지 네. 3일까지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하면 네. 자기들이 가서 직접 끌어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 네,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아주 공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을 자기들이 저지르겠다라는 건데 그건 뭐 그야말로 양경수 혼자 생각이고 과연 거기 동원될 민노총이 100명은 될까요? 네. 그게 저것들도 양경수와 민노총 조합원들도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불법 저지른다는 건 알겠죠. 다 알죠. 네, 다 알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자기들이 아니 지금 민노총의 그 노조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지금 한노총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렸는데 그게 너무 정치투쟁하니까 실제 뭐 노조원의 지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뭐 정치투쟁만 이양경수 들어온 이후로 매일 정치투쟁만 하니까 그리고 양경수 자체가 너무 새빨갛다는 걸 노조원들도 잘 알고 있어서 과연 지금 양경수 말에 따라서 민노총이 그렇게 동원이 될 것인가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민노총 명의로 나온 게 아니라 양경수가 한 얘기예요. 네. 민노총이 했으면 민노총이 뭐 성명을 발표하거나 뭐 이럴 텐데 그냥 양경수 얘기입니다. 양경수. 근데 지금 보면 좌파 집회들이 민노총에 의존해서 지금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새가 줄죠. 네. 그리고 민노총 때문에 민노총은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볼 때도 이건 완전히 반미 반일 단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 친중 반미 단체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 깃발 있고 거기 옆에 가서 서 있으면 괜히 사진 찍히면 미국 일본 비자 안 나올까 봐. 네. 좌파 세가 점점 쪼그라드는 데는 확실히 그 영향이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미국 일본 못 간다? 그건 취직 못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그렇지. 네. 취직할 때 원래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딱 그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진짜 그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야 뭐 일을 시켜 먹지. 일을 시키죠. 요즘 뭐 미국 일본에 출장 안 보내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일해라. 그럼 국내에서밖에 전 일을 못 해요. 외국 못 나가요. 그러면 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괜히 그냥 뭐 그쪽에 뭐 촛불 쪽이 좋아 보여서 괜히 그쪽에 섰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그 인생에 5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 민노총 요걸 보고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그 무한 참사가 사실은 김대중이 이재명이로 연결되는 좌파 적폐로 인한 인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사실은 막 여론이 들끓고 있거든요. 네. 이걸 빨리 덮으려고 내란 진압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광주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되고 그리고 민노총이 나서서 우리가 직접 체포하겠다. 네. 이제 이게 일련의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 그 흐름을 보면 이자들이 그 상투적인 수법, 유혈 사태 유도, 뭐 몇 명이 맞아서 뭐 피를 흘리는 장면 또는 지난번에 뭐 이 백남기 농민 이런 게 막 연상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든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된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제도 한남동 앞에서 그 굉장히 이제 혼돈스러웠는데 어제 이제 좌파 집회도 열리긴 열렸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니까 쪼그라들어서 빠져나갔는데 경찰이 중간에서 이 좀 정리를 하고 또 그리고 이쪽 그 자유우파 쪽 집회 주최하는 분들이 이게 평화적으로 돼야 된다. 이게 그런 어떤 자제 이런 거를 지금 잘 시키고 사실 자유우파 집회만으로는 폭력적이나 뭐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예. 저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건 이제 뭐 경찰이 중간에서 잘 막아 서는 수밖에 없죠. 뭐. 길 건너편에서 아주 네. 깐족거리면서 계속 도발을 하더라고. 네. 그러나 뭐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게 성숙한 이 시민의식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폭력은 안 된다는 걸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폭력이라는 게 서로 맞서야지 그 사태로 발전을 하지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도발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크게 큰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현장에서 잘 헤쳐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그 민노총이 뭐 3일 날까지 안 하면 지그들이 끌어내겠다고 하는 건 그냥 뻥이다. 네. 아니 그리고 뭐 그야말로 끌어내겠다 그러면 그야말로 무슨 뭐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이런 거 들고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하다못해 케이블 타이라도 갖고 와야 되겠지. 네, 장돌이 다이소에서 장돌이라도 사가지고. 근데 그게 민노총이 그런 다중이 그걸 들고서 이제 공개적으로 끌어내겠다고 하고 오면은 이게 폭력 수단이 되는 그건 거죠. 그 자체로 폭처법이에요. 그거 들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경찰이 진압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뭐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뭐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하고. 그러나 그거는 경찰이 바로 상대해 줄 거다. 그건 경찰이 경찰이 상대할 일도 아니다. 직접 상대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건 뭐 그렇게 되면 정말 내전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경찰이. 그래서 저 좌파들이 저 남태령 때처럼 경찰이 길을 터주고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관저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남태령이야 뭐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의 상황에서 좀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이게 하루하루 정말 다이나믹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상당히 이 희망적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투쟁을 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런 강인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또 올 한 해를 헤쳐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 우리 강영석 대표와 KNL 애청자들과 함께 이 안동에 있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새해 첫 생방송을 준비했다가 오늘은 아쉽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정호 TV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아침 방송을 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 그 강펀치죠. 이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